피해받은 사람의 몫은 무엇이었는가? 당신은 어떤 순간을 가장 오래 기억하십니까? 잘한 일의 기억이 아니라 해명할 기회조차 없이 당신의 이름이 그 자리에 남겨졌던 순간. 회의가 끝나고 문이 닫히고 누군가의 결정이 당신의 판단 위에 덧씌워졌던 날. 그 자리에서 당신이 말하려 했던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말하는 것 자체를 포기했는지,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오래 붙들고 살았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밝혀두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판결을 내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미 많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들은 대부분 결과 이후에 쓰였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사람이 사라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기억을 정리한 뒤에 저는 그 정리된 기억 바깥에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던 것처럼 된 것들, 누군가의 이름 위에 쌓인 판단의 무게가 과연 그 사람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었는가 하는 질문. 그 질문을 오늘 제 목소리로 천천히 꺼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일부 왜 기록은 한쪽으로 기운다. 기록은 살아남은 자가 씁니다. 비난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죽은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말을 해야 합니다.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죽은 자의 자리를 채워야 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누구의 잘못이었는가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해야 합니다. 그 정리가 시작될 때 죽은 사람은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기록이 한쪽으로 기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패장이 되는 과정을. 그 과정은 대개 전쟁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록자의 책상 위에서 완성됩니다.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모든 정보가 갖춰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 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군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불완전한 채로 결정은 내려집니다. 그런데 기록은 결과 이후에 쓰입니다. 결과를 알고 난 뒤에 그 결정이 옳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이를 사후 판단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일이 틀어지고 나면 그때 왜 그 결정을 했느냐는 질문이 옵니다. 당시의 정보로는 최선이었다는 설명이 결과 앞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는지 당신은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은 이야기를 단순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에는 복잡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결정이 얽혀 있고, 상황의 제약이 있고, 시대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그것을 모두 담기가 어렵습니다. 담으면 길어지고, 길어지면 읽기 어렵고, 읽기 어려우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단순화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읽기 쉽고, 외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 밖으로 밀려난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 그 사람이 가진 정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위에서 내려온 압박, 현장의 상태, 날씨와 시간, 우연과 변수. 이것들이 잘려나간 자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남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그 과정의 대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잡혀갔을 때 저를 고발한 자들의 말은 제 말보다 먼저 임금의 귀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자리에서 제 이름은 이미 하나의 형태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기록되는 것과 실제로 있었던 것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간극은 힘이 없는 쪽이 메꿀 수 없다는 것. 말하지 못한 사정들이 사라지는 과정.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비밀이라서가 아닙니다. 말할 자리가 없어서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하는 말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기록에 남는 것은 회의실 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회의실 안의 발언은 대개 이미 결론을 가진 말입니다. 전쟁 중에도 그러했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오는 명령은 현장의 사정을 충분히 담지 못했습니다. 장수가 아무리 보고를 올려도 결정권자의 귀에 닿는데 시간이 걸렸고, 도착했을 때 이미 결정은 내려진 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 상황은 변해 있었고, 명령은 이미 맞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대개 이것만 남깁니다. 명령을 이행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결과가 이러했는가, 저러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만 남습니다. 저는 그 이름의 무게를 생각합니다. 해명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그 기억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는가를.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2부, 책임을 맡았다는 것의 의미.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것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책임이란 결과를 온전히 감당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한다는 뜻입니까? 두 가지는 다릅니다. 어떤 결과는 한 사람의 능력을 벗어납니다. 구조가 이미 기울어 있고 명령이 어긋나 있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의지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했고 시대가 밀었고 앞자리가 비어서 생겼습니다. 거부하면 불충이 되고 받아들이면 감당이 안 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백이종군 이후 다시 수군을 맡았을 때 남은 배는 12척이었습니다.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어서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야 했기 때문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 이전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진 뒤에야 제가 그 자리에 다시 오게 되었다는 것. 이어받는다는 것은 종종 공로뿐 아니라 잔해까지 함께 떠안는 일입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 대하여 사람이 나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그 사람이 나빠서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적은 상황이 있고 모든 선택지가 나쁜 상황이 있습니다. 덜 나쁜 것을 고르는 자리에서 어떤 선택은 결과적으로 가장 나쁜 결말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그 결정이 틀렸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일어난 일만 적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선택은 사라지고 왜 그 선택을 했는가만 남습니다. 도망과 판단 사이의 경계에 대하여 싸움에서 물러서는 것이 언제나 도망입니까? 물러섬에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 지금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판단.
병력을 보존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결과가 나쁘면 도망이 되고, 결과가 좋으면 전략이 됩니다. 평가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저는 싸우는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결과로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만약 결과가 달랐다면 저의 선택은 무모함이라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 경계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누군가는 물러섰고 그 물러섬은 도망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두려움과 정보의 한계와 압박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모르면서 단정하는 것은 또 다른 오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묻겠습니다. 그 결과를 그 사람 하나가 온전히 감당해야 했는가? 아니면 그 자리를 만든 구조, 그 명령, 그 준비의 부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했는가? 기록은 그것을 나누어 담지 못합니다. 기록은 이름 하나를 고릅니다. 삼부 이순신은 판단하지 않았다. 저는 판단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덕이어서가 아니라 판단이 제 일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를 수리해야 했고, 병사를 모아야 했고,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야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따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에너지를 씁니다. 판단하고 나면 그 판단을 유지하는 데 또 에너지가 듭니다. 그 사람이 나빴다는 결론을 지키려면 그 나쁨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마다 분노가 다시 올라오고, 분노는 판단을 더 단단하게 만들며 그 순환은 나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저는 과거에 묶여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의 기억. 가까운 이의 죽음을 전장 한복판에서 들었을 때 그 감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억울함을 행동의 전부로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감정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평가보다 수습에 집중한 이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을 저는 수습이라 부릅니다. 수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시작하는 사람은 기대를 품고 시작합니다. 수습하는 사람은 실패한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신뢰가 흔들려 있고 사람들의 눈빛엔 의심이 있고 이번에는 될까라는 불안이 공기 속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수습입니다. 평가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판단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판단의 자리를 뒤로 미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미룬 자리에서 저는 제 자리 안의 일만 붙들었습니다. 조정의 마음을 제가 바꿀 수는 없었고 기록자의 붓을 제가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배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부 시간이 지난 뒤 떠오르는 오해의 순간들. 억울함은 종종 늦게 찾아옵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었고 다음 일이 밀려왔습니다. 억울함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조용해지면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비로소 시간을 얻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올라옵니다. 그 억울함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마음을 결정합니다. 억울함을 느끼되 그것을 끝없는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것. 법정은 판결을 내리고 판결은 승자와 패자를 만듭니다. 승자가 되어도
그 싸움에 쓴 에너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한 때가 있습니다. 해명하지 못한 기억이 남는 이유. 해명하지 못한 기억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남습니다. 잘못은 반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반성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말할 자리가 없었고, 들어줄 사람이 없었고, 당황은 이미 굳어 있었던 기억. 그 기억은 자주 되돌아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전부 규정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기억은 일부입니다. 삶의 전체가 아닙니다. 책임과 죄책감을 구분하는 시선. 책임과 죄책감은 다릅니다. 책임은 역할과 관련이 있고, 죄책감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에 내가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로 사람을 재단합니다. 그 방식은 기록이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삶은 꼭 그 방식으로만 판단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의 내가 가진 정보와 한계, 그때의 압박과 조건, 그때의 진심과 두려움, 그것을 함께 봐야 공정해집니다. 오부 기억을 대하는 방법. 과거의 장면이 불쑥 찾아올 때,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다시 살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본 뒤 지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방식은 다릅니다. 저는 후자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 일이 있었음을 인정하되, 지금의 내가 그 일을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의 지식으로 과거의 나를 재단하는 것. 왜 그때 그것을 몰랐느냐고 묻는 것. 당시의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나를 당시의 조건 안에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스스로에게 공정해지는 길입니다. 육부 기록과 삶은 다르다. 기록은 단순합니다. 결론이 필요하고 이름이 필요합니다. 삶은 복잡합니다. 결론이 없어도 되고 여러 이름이 함께 있어도 됩니다. 기록에 좋게 남은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삶을 산 것도 아니고, 기록에 나쁘게 남은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기록은 결과의 일부를 기록자의 시선과 시대의 언어로 남긴 것입니다. 삶의 전체를 담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타인의 기억 속에 남은 당신, 사건 이후 굳어진 평판, 누군가의 말로 정리된 당신. 그러나 그 기록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압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압박 속에서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그 결과 이후 어떻게 견뎌왔는지, 오해 속에서도 자기 몫을 감당했다는 것. 오해가 풀려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어도 감당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해명보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더 급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택하는 것. 해명을 뒤로 미루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오해 속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았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이 당신을 전부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면, 결과가 어땠든 그것은 당신이 한 일입니다.
결과로 사람을 단정하는 것은 기록이 하는 방식입니다. 삶은 그 방식으로만 재단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당신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당신이 무너지지 않으려 무엇을 붙들었는지, 그것들이 기록에 남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는 시간이 풀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오해를 풀어주기도 하고 굳혀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바빠질수록 사건은 한 문장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그 한 문장에 내 이름이 붙는 순간, 나는 설명이 아니라 꼬리표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했다고 믿는가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해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오해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내게 실제로 남은 선택지를 확인하는 것. 둘째, 내 책임과 타인의 책임을 섞지 않는 것. 셋째, 끝내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포함해. 그럼에도 하루를 살아내는 것. 우리는 종종 해명만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버티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지나치면 해명이 되지 않는 날들은 삶이 멈춘 날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해명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해명이 되지 않아도 삶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신이 억울했던 일을 떠올릴 때 머릿속에는 늘 그 장면이 먼저 올라옵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 누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누가 고개를 끄덕였는지, 누가 시선을 피했는지. 그 장면의 결이 너무 또렷하면 현재의 공기가 갑자기 그때의 공기로 바뀝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장면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 뒤에 나라는 장면입니다. 그 일을 겪고도 내가 어떻게든 다음 날을 맞이했던 장면. 누군가에게 밥을 해주고, 일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라도 내 몫을 했던 장면. 오해의 장면만 붙잡으면 나는 끝없이 피고석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의 장면까지 함께 놓으면 나는 버틴 사람으로도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이 자책을 조금 눌러줍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오해를 겪으면 말이 줄어듭니다.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이 찾아오기도 하고, 말을 하면 더 큰 오해가 생길까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때 말이 줄어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침묵이 내가 틀렸다는 고백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속 기록을 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이에 한 줄이면 됩니다. 그날 나는 이렇게 판단했고 이것을 지키려 했다. 이 한 줄이 시간이 지난 뒤 나를 다시 세우는 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맡았던 사람에게만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책임은 늘 부족한 자원 위에서 움직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 속에서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책임을 맡았던 당신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잔인하게 심판하는 순간, 저는 조용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끝내놓지 않았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한 가지가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무너짐 속에서도 무언가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겪은 오해는 당신의 실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서둘렀던 결론, 누군가의 이익, 누군가의 두려움, 혹은 단지 상황의 소음이 한 사람을 향해 몰려간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해를 푸는 일 또한 당신 혼자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말은 하고, 할 수 없는 말은 억지로 끌어내지 마십시오.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설명하고,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서는 침묵을 죄로 바꾸지 마십시오. 또, 오해를 겪은 사람은 관계를 다시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듣고도 자기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 어떤 사람은 내 결백보다 자기 체면을 더 지킨다는 것.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곁을 지켜준다는 것. 이 깨달음은 쓰지만 쓸모가 있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하게 하고 남아있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오해가 남긴 상처가 전부 손해만은 아닐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상처를 칭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상처 속에서도 삶은 배움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결과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결과는 크고 선명해서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보고 사람을 단정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늦게 도착합니다. 결정은 지금 여기에서 불완전한 정보로 흔들리는 마음으로 내려집니다. 그 순간에 인간을 지우고 결과만 남기면 우리는 누구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그러니 당신에게는 결과보다 먼저 있었던 것을 기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의 조건, 그날의 두려움, 그날의 책임, 그날의 진심. 그것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오해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군가가 당신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려 들 때 그 문장을 곧이곧대로 내면에 옮겨 적지 마십시오. 당신은 한 문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많은 선택의 누적이고 그 선택들 사이에서 버틴 시간이며 누군가의 삶을 지키려 했던 마음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속 기록에는 반드시 두 줄을 함께 남겨두십시오. 나는 오해받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나는 내 몫을 했다. 그 두 줄이 나란히 있으면 당신은 더 이상 한쪽 문장에 갇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흔들어도 당신은 당신이 지켜낸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이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날을 그렇게 건너왔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도 같은 방식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조용한 순간에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도 사람을 버리지 않았고 나도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 당신을 다시 걷게 합니다. 오늘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금 느려도 좋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저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판결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결론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오르거든. 그 기억 속에 당신을 조금 더 공정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무겁게 살아오신 것입니다.